우리나라 삼국지. 제70부 충신의 미혹. 침묵이 방 안 가득 흐르고 있었다. 웃음을 짓고 있던 효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말문이 굳게 닫히자 서동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 만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만부 역시 입을 다물고 효순과 서동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서동은 폭풍전의 고요와 같은 침묵이 참을 수 없이 무겁게 느껴졌다. 이때 드디어 효순이 입을 열었다. 나도 지명 스님에게 도를 배웠네. 스님께서는 강량하시겠지. 서동은 감격해서 얼른 그렇다고 대답했다. 혹시 자네 반쪽짜리 청동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효순은 더는 참을 수 없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찌하셨습니까? 어머니께서 주신 건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죠. 아버지께서 주신 유일한 징표라 들었습니다. 효순은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신이 초옥에게 주었던 징표까지 가지고 있으니 그가 자신의 아들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자네 어머니는 아직도 금지가에 살고 계신가? 어머니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효순은 초옥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다. 이제는 용서를 빌고 싶어도 빌 사람이 없었다. 서동이 나가고 둘만 남자 효순은 핏기 없는 얼굴로 만부를 보며 말했다. 이제 일어나야 될 것 같네. 아니,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는가? 오늘은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 다음에 다시 오겠네. 효순은 휘적거리며 방문을 나섰다. 만부는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붙잡지 않았다. 이제 서동을 아들로 인정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효순이 선택해야 할 몫이었다. 하지만 만부는 서동을 잃고 싶지 않았다. 처음 집으로 찾아왔을 때부터 서동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만부는 서동을 자신의 양자로 들이고 모든 재산을 물려줄 결심을 했던 것이다. 서동은 특유의 추진력과 총명함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으로 만부의 상단을 휘어잡아갔다. 처음에 서동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어린 나이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서동에게 마음을 빼앗겨 열렬한 지지자로 바뀌었다. 서동이 어느덧 청년이 되자 만부의 마음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만부는 서동을 불러 혼인 문제를 의논했다. 하지만 서동은 웬일인지 고개를 젓다. 그 당시 백제 도성의 청년들 사이의 화제는 단연 신라의 공주인 선화였다. 진평태왕의 셋째 딸인 선화는 삼국을 아울러 최고의 미모를 지녔다고 칭송을 받고 있었으니 당연히 모든 청년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상단의 젊은 상인들이 모여도 화제는 역시 선화공주에 대한 것이었다. 서동은 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관심 없는 듯 고개를 돌리고 다른 일을 하는 척했지만 귀는 온통 사람들의 대화에 쏠려 있었다. 서동이 선화공주를 마음에 품게 된 것은 지난 가을 금성에 갔을 때였다.
신라에서는 옛부터 매년 한가위에 도성의 안악들이 모여 편을 가르고 길쌈대회를 열었다. 이때 뛰어난 솜씨를 가진 안악들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배를 많이 생산해냈다. 그래서 전국의 상인들은 길쌈대회가 끝나고 생산된 배를 사들이기 위해 한가위쯤에 맞춰 금성으로 모여들었다. 전통적으로 신라의 길쌈대회는 도성의 안악들을 양편으로 나누고 각기 왕녀들이 그 우두머리가 되어 안악들을 독려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덕만과 선화공주는 각기 한 무리씩을 이끌고 광장으로 나가 배를 짜기 시작했다. 보통 7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길쌈은 한가위가 되어서야 끝이 나는데 이때까지 생산해낸 배의 질과 양으로 승부를 결정지었기 때문에 능숙한 솜씨를 필요로 했다. 이때는 온 도성이 축제 분위기였다.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자신의 편을 응원하기도 하고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수십 대의 배틀이 움직이면서 거미가 집을 짓듯이 배와 명주, 모시 등의 옷감들이 만들어졌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마치 물결이 일렁이며 포마를 만들어내는 바닷가의 풍경과 흡사했다. 사람들은 안악들의 능수능란한 손놀림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하게 차오른 듯했다. 가을 거지를 끝낸 볕단처럼 쌓여가는 포목더미를 바라보며 그들은 따뜻한 겨울을 기대했다. 일하는 안악들의 흥을 돋우는 악사들의 연주가 흐르고 구경 나온 아이들은 음악소리에 신이 나서 눈 오는 날 강아지처럼 뛰어다녔다. 한쪽에서는 고생하는 안악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일렬로 걸린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재료를 다듬는 안악들의 수다는 배틀 움직이는 소리처럼 그칠 줄 몰랐다. 광장의 앞쪽에 준비된 화려한 천막 아래에는 위엄있고 도도한 얼굴을 한 승만왕후가 앉아 있었다. 그 뒤쪽으로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시녀들이 도열해 있었다. 왕후는 금과 옥으로 한껏 몸을 치장하고 있었다. 찬란히 빛나는 왕후의 모습은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신비스러웠다. 왕후의 앞에는 양편의 주장을 맡은 두 공주가 안악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덕만공주는 예의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데 비해서 선화공주는 평소에 개나리처럼 화사하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우고 참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작년에 길쌈대회에서 보기 좋게 참패를 했던 선화는 이번엔 기필코 언니를 꺾고 말겠다는 기세였다. 하지만 그런 굳은 얼굴조차도 선화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가릴 수는 없었다. 선화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마음이 즐거웠다. 전날 저녁 늦게 도성에 도착하여 여각에 짐을 푼 서동 일행도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길쌈을 한 모습을 처음 보는 서동은 마냥 신기해서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서동의 시선이 깃발이 나부끼는 천막에 멈췄다. 잔잔히 흐르는 강물 속에서 숭어 한 마리가 힘차게 뛰어오를 때와 같은 전율이 서동의 온몸을 엄습해왔다. 선화공주가 갑자기 무엇 때문인지 허리를 꺾으며 넘어질 정도로 크게 웃었다. 그 해맑고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물방울처럼 튀어 서동의 가슴에 꽂혔다. 그 순간 서동은 공주의 그물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다. 서동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 옥죄어오는 정교한 그물이었다. 그때부터 서동은 공주의 몸짓과 목소리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감지할 수 없게 됐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 자시가 되어서야 배틀을 당기는 안악들의 손길이 멈추었다. 하지만 공주를 향한 서동의 마음은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서동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서 있었다. 서동의 동료들은 이미 여각으로 돌아간 지 오래였다. 이미 천막 아래에 있던 공주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동은 여전히 공주의 여운이 느껴져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그날 밤새 텅 빈 광장에 서서 서동은 굳게 결심을 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선화를 얻기 위한 서동의 집요한 계책은 시작됐다. 이듬해 평범한 마장수로 꾸민 서동이 신라의 도성에 나타난다. 서동은 도성의 저자를 돌아다니며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서동과 정을 통하여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서동이 말을 주면서 노래를 가르쳐 준다는 소문이 퍼지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쉽고 재미있는 가사와 가락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 나중에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다녔다. 소문과 유행은 순식간에 퍼지는 법이었다. 서동의 노래는 삽시간에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도성 안으로 무섭게 퍼져나갔다. 이것은 서동이 만들어낸 유언비어였지만 사람들의 입을 오르내리면서 점점 실체를 갖추게 됐다. 결국 사람들은 소문을 이야기하면서 진실로 믿게 됐고 서동을 알지도 못하는 선화공주는 그로 인해 궁에서 쫓겨나게 됐다. 서동은 공주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우연을 가장에 만났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고향인 금지로 데리고 올 수 있었다. 서동은 공주를 데리고 금지가의 옛 집터를 둘러본 후에 사자사로 올라가 지명스님을 찾아뵈었다. 지명스님은 이미 팔순에 접어든 나이였지만 여전히 젊은 사람 못지않게 몸놀림이 가벼웠다. 스님은 반갑게 뛰어나와 서동을 맞이했다. 이제는 어른이 다 됐구나. 서동이 웃으며 말했다. 온전한 어른이 되기 위해 혼례를 치르려 합니다. 스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동은 사자사에서 혼례를 치르고 선화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홍씨는 비록 서동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저자에서 떠들던 노래가 현실이 된 것이 모두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에 순순히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다. 혼례를 마치고 신혼방으로 들자 선화는 서동 앞에 보따리 하나를 꺼내놓았다. 그 속에는 번쩍이는 금부치들이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이요? 집을 새로 지으려면 재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값 나가는 물건이니 용처에 쓰도록 하십시오. 선화는 서동을 가난한 마장수로 알고 있었으므로 수중에 가진 것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당신의 마음은 고맙지만 넣어두도록 하시오. 이런 금붙이라면 굴러다니는 돌만큼이나 널려 있으니. 서동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만불은 장사 위에도 금광을 개발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 직접 금광을 오가며 금이 생산되는 모습을 본 서동은 처음에는 그 막대한 양에 놀랐지만 차츰 익숙해지자 돌덩이와 별다를 게 없이 보였다. 서동은 금지가에 풀냄새와 물빛이 어우러지는 소담한 초가집을 짓고 선화와 함께 살았다.
과연 서동의 말대로 금지가의 풍경은 무릉도원처럼 아름다웠다. 선화는 특히 해질 무렵 연못에 비친 석양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모습을 좋아했다. 유종의 미란 말이 있듯이 사람도 석양처럼 아름답게 사라질 수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히려 기다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석양은 사람 마음속에 쓸쓸함을 남기는 법이었다. 석양에 대한 찬탄과 경외감 뒤에는 늘 금성에 대한 그리움이 남았다. 향수병으로 인해 조금씩 수척해가는 선화를 바라보며 서동은 그녀를 서라볼로 데리고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서동은 지명스님을 찾아가서 진평태왕의 마음을 돌릴 일을 의논했다. 먼저 공주의 결백을 증명하고 자네가 부족함이 없는 사위라는 것을 증명해주면 신라의 태왕 또한 노여운 마음을 거두고 공주를 받아들일 걸세. 한참을 궁리하던 서동이 스님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 먼저 가셔서 공주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예물을 가지고 공주와 함께 뒤따라가겠습니다. 지명스님은 고승으로 이미 국내외의 명성이 자자했으므로 불심이 깊은 진평태왕이 그의 말을 의심치 않을 것이었다. 지명스님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더니 곧바로 금성으로 떠났다. 지명스님이 성문에 도착하자 예전부터 지명의 명성을 듣고 있었던 진평태왕은 몸소 국문까지 나와서 맞이했다. 지명스님을 편전으로 모신 진평태왕은 올바른 왕도에 대한 가르침을 정했다. 군주가 백성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상 일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야 하옵니다. 중생은 어리석어 자칫하면 허상에 미혹되기 쉽사옵니다.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린다고 해서 꼭 그것이 진실은 아니옵니다. 진평태왕은 스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었다. 그러자 불현듯 선화의 얼굴이 떠올랐다. 선화를 너무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남들의 말만 듣고 치미는 우라로 인해 그녀를 저버렸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독선에 지나지 않았다. 지명은 진평태왕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었지만 짐진 모르는 채 물었다. 폐하께 아리따운 공주님들이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그 중에서도 셋째인 선화공주께서는 마치 관세음보살이 현신하신 것처럼 아름답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진평태왕은 참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짐이 실수를 했던 것 같소. 단지 소문만 믿고 공주를 내쳤으니 말이오. 그 이후로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소이다. 합의로서 딸을 믿지 못했으니 어찌 만백성을 돌보는 어버이라 말할 수 있겠소. 그렇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태왕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소이다. 소승이 앞을 내다보니 공주께서 조만간 돌아오실 듯 하옵니다. 그때 책망치 마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옵소서. 태왕은 지명이 신통력이 있는 고승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 그의 말이 있었으므로 공주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지명스님의 말대로 며칠 후 선화공주는 서동과 함께 금성에 당도했다. 그들의 뒤에는 포장을 씌운 10여 채의 수레와 많은 수행원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금성 사람들은 이 거창한 행렬을 보기 위해서 너도 나도 길가로 뛰어나왔다. 성숙한 아름다움을 발산한 선화의 화려한 행차를 보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동은 금실로 수놓은 비단옷에 금으로 된 모자를 쓴 채 백마를 타고 위풍도 당당하게 나아갔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남선녀와 같은 모습에 보는 구경꾼들의 입에서는 칭송이 절로 쏟아져 나왔다. 공주가 궁문에 도착했다는 전가를 받자 진평태왕은 어서 빨리 이틀이라 했다. 선화공주는 몇 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자 눈물이 앞을 가렸다. 진평태왕 또한 어느덧 재기발랄한 소녀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변한 딸을 보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다. 더는 아무 말도 필요치 않았다. 혈육이란 체온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음을 진정시킨 선화는 태왕에게 서동을 소개했다. 사위란 말에 진평태왕은 서동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서동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왕의 시선을 받다가 살짝 눈을 피했다. 태왕은 이런 서동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자리가 정리되자 서동은 하인에게 명해서 장인에게 바칠 예물을 가져오라 했다. 10여 채의 수레가 열을 지어 궁정으로 들어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포장이 젖혀졌다. 순간 사방에서 놀람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수레마다 가득히 금덩어리들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평태왕조차도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금을 본 적이 없었다. 작은 성이오니 받아주십시오. 진평태왕은 이처럼 엄청난 양의 황금을 동원할 수 있는 서동의 재력과 배포에 놀랐다. 하지만 서동은 그런 와중에도 조금도 거만하지 않았고 언행에 있어서 예를 잃지 않았다. 진평태왕은 서동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왕실의 종친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를 사위로 인정했다. 서동이란 진평태왕을 비롯한 왕실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귀한 길에 올랐다. 선화는 한층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돌아설 수 있었다.
관산성 싸움에서 성태왕이 죽고 왕위에 등극한 백제의 위덕태왕은 패전으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했다. 성태왕의 왕권 강화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들은 이를 빌미로 해서 위덕태왕에게 압력을 넣었다. 하지만 위덕태왕은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왕권을 강화했다. 그런 한편 백제의 태왕으로서의 정사를 게을리하지는 않았다. 위덕태왕은 서방의 여러 왕조들과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고구려와 신라를 견제했고 성태왕의 복수를 위해 신라의 국경을 여러 차례 침범했다. 위덕태왕이 젊었을 때는 귀족들도 꼼짝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위덕태왕이 나이를 먹어 예전의 패기가 사라지게 되자 귀족들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귀족들은 다시 권력의 주도권을 위해서 상좌평 백종의 집으로 모였다. 내신좌평 해궁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문을 열었다. 요즘 태왕이 노골적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야 할 듯하오. 특히 병관좌평 목극념이 태왕의 편에 서 있으니 우리가 언제 당할지 모르는 일이 아니겠소. 내법좌평 협신이 큰 소리를 쳤다. 이미 실권은 우리 손에 들어와 있으니 함부로 이 일을 벌이지는 못할 것이요. 백종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만사는 신중히 해야 하오. 아무래도 폐하께서 너무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듯하오.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소이다. 내두좌평 북담이 백종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좋은 계책이라도 있으십니까? 위사좌평 연항은 지난날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연해의 아들이 태왕은 연해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아들을 중용하여 신변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겼던 것이오. 허나 내가 일전에 연해의 죽음은 태왕이 태자 시절 그의 공을 시기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슬쩍 연항을 속여두었어. 그는 이제 태왕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고 있을 것이오. 이 자를 이용해서 태왕을 처치하도록 합시다. 귀족들은 백종의 간특한 계책을 칭찬하면서 술을 먹고 헤어졌다. 이튿날 백종은 연항을 불러 계책을 모의했다. 드디어 때가 왔구려. 태왕의 신복인 병관좌평이 고구려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 국경에 나가 있으니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오. 위덕태왕은 수나라가 고구려의 요동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협력할 것을 청했다. 이 소식을 들은 고구려의 영양태왕은 백제를 괘씸히 여기고 군사를 일으켰다. 이에 위덕태왕은 목극념을 북쪽 국경의 요지인 송산성으로 보내어 고구려군을 막도록 했던 것이다. 백종은 이 틈을 타서 왕궁을 공격하려고 모의했다.
그런데 이때 외지에 나가 있던 아좌 태자가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평소 끔찍히 아끼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위덕태왕은 충격을 받고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위덕태왕이 붕어하자 백정을 비롯한 귀족들은 왕제인 계를 내세워 왕위를 잇도록 했다. 계는 워낙 나이가 많은 데다가 성격이 온순하고 심지가 약했기 때문에 백종의 무리가 뒤에서 조종하기에 매우 적합한 인물이었다. 이리하여 계가 왕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제28대 태왕인 해태왕이었다. 서력 599년 해태왕은 그의 맏아들인 효순을 태자로 삼는다. 이것은 앞으로 서동의 앞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는 사건이었다. 도성으로 돌아온 서동은 이러한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조용히 상황의 추이를 주시했다. 백종의 세력은 기고만장하여 나란 일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했지만 해태왕으로서는 그들을 제어할 힘이 없었다. 태왕이란 허물 좋은 이름만 가지고 있던 해태왕은 왕위에 오른 지 채 1년도 안 된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지더니 일어나지 못했다. 이에 태자인 효순이 뒤를 이으니 바로 제29대 백제 태왕인 법태왕이었다. 서력 600년 법태왕은 왕위에 오르자 만부와 서동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짐은 왕위에 오르면서 드디어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던 웅지를 펼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왕이란 자리는 허울 일일 뿐 모든 권력은 백종 일파에게 있었다. 이들을 제압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나라를 소신껏 이끌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법태왕은 말을 잠시 끊더니 서동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만부의 집에서 서동이 자신의 아들이란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한시도 그에게서 관심을 거두어 본 적이 없었다. 법태왕의 눈에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청명하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커준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대견함이 서려 있었다. 왕실을 굳건히 하려면 대신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저들의 세력을 하나씩 거세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에 앞서 짐은 먼저 왕실의 근본을 바로 세우려 한다. 만부는 이미 귀뜸을 받은 터라 태왕이 어떤 얘기를 꺼낼지 알고 있었다. 만부는 영문을 모른 서동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서 짐은 오늘 장을 태자로 삼으려고 한다. 장은 서동으로 불리기 전에 어머니가 부르던 그의 이름이었다. 서동의 어머니와 불같은 사랑을 했던 시절 만일 아들을 낳으면 장이란 이름을 짓자고 했던 일을 태왕 역시 아직 잊지 않고 있었다. 서동은 장이란 이름을 듣고 놀라서 고개를 들어 태왕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너는 짐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면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법태왕은 품에 지니고 있던 물건을 꺼내어 서동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은 서동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반쪽짜리 청동거울이었다. 서동이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울과 맞춰보니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이렇게 해서 서동은 태자가 된다. 이가 바로 훗날 백제를 다시 크게 일으키는 제30대 태왕인 무태왕이었다.
한편 신라의 진평태왕은 영민하고 덕이 있었으므로 그의 밑으로 많은 인재가 모여들었다. 이 당시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전쟁으로 남방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고 백제는 관산성 전투의 참패 이후로도 여러 차례 쳐들어오긴 했지만은 국내 사정으로 인해 신라를 위협할 정도의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진평태왕은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하여 나라 안팎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신라가 번성하고 걱정이 줄어들자 진평태왕은 자만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매일처럼 사냥을 즐기며 정사를 소홀히 하게 된다. 진평태왕의 사냥에 대한 열정은 도가 지나쳤다. 태왕은 전국에 유능한 사냥꾼들을 모집했고 지방관들에게 명을 내려 훈련이 잘된 매와 개를 상납하도록 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를 구하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매달려야만 할 정도가 됐다. 오죽하면 이를 지켜본 백제의 법태왕이 나라 안에 사냥을 금하고 민간에서 키우는 새 매를 거두어들이게 하는 한편 사냥 도구들을 압수하여 불태워버리게 할 정도였다. 이를 보다 못한 이찬 기무직이 나서서 태왕에게 간했다. 기무직은 직간을 서슴지 않은 충신이었다. 그는 지증왕의 정손으로 왕실의 척촌일 뿐 아니라 태왕을 도와 나라에 많은 공을 세워 병부령까지 이른 인물이었다. 한때는 그의 아들과 선화공주의 혼담이 있을 정도로 조정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자고로 태평성대를 이끈 성군들은 정사를 살피면서 깊고 멀리 보려 노력했고 항상 좌우에 있는 바른 선비들의 직관을 받아들여 잘못된 점을 고쳐 싸웁니다. 또한 편안하게 놀기를 즐기지 않고 부지런히 자신을 채찍질해 싸웁니다. 그런 후에야 정치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져 국가를 오래 보존할 수가 있어 싸웁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는 날마다 짐승들을 쫓아 산과 들을 달리고 계시옵니다. 노자는 말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 하였고 서경에서도 안으로 야석에 빠지고 밖으로 사냥을 일삼으면 혹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망하지 아니함이 없다고 했사옵니다. 그렇다면 사냥은 안으로 방탕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밖으로 나라를 망치는 일이옵니다. 폐하께서는 유념하시옵소서. 하지만 진평태왕은 기무직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크게 꾸짖어 내쳤다. 군왕이 하는 일에 신하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예에서 어긋난 것이다. 또한 사냥이란 예부터 군신 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미풍양속이거늘 내 어찌 삐뚤어진 눈으로 이를 왜곡하느냐? 썩 물러가라! 기무직은 호통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했으나 태왕은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진평태왕은 기무직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지만 워낙 자타가 인정하는 충신이었기에 함부로 몰아낼 수 없었다. 진평태왕과 기무직 사이에는 지루한 입쓰림이 계속됐다. 그러다가 결국 지겨워진 태왕은 기무직이 독대를 청하면 병을 칭하거나 바쁜 업무를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다. 이렇게 진평태왕은 차츰 자신의 비위를 맞추는 간신들만 가까이 했고 직관하는 충신들을 멀리했다. 기무직은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에 가슴속에 울분이 쌓여갔다. 화가 쌓이다 보면 병이 된다고 했더니라. 기무직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결국 자리를 보존하고 눕게 됐다. 진평태왕은 기무직이 몸져 누웠다는 말을 듣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은 더 이상 지겨운 잔소리를 듣지 않게 된 기쁨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심한 열로 인해 의식이 들락날락거리던 김우직이 정신을 차린 것은 달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깊은 밤이었다. 그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큰아들이 옆에 지키고 앉아 꾸벅꾸벅거리고 졸고 있었다. 병관이 길어지자 아들들이 많이 지친 듯했다. 김우직은 힘겹게 큰아들을 불렀다. 하지만 목소리가 긴 동굴의 끝에서 들려오는 듯 어렴풋하게 들렸다. 김우직은 온몸에 남은 기운을 짜내어 다시 불렀다. 김우직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쩌면 당장이라도 의식을 놓아버릴지 모르는 일이었다. 김우직은 저승으로 떠나기 전에 아들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의지가 굳은 김우직은 다시 안간힘을 쓰며 말했다. 그제서야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다. 평생 나를 불러라. 김우직의 큰아들은 잠결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번쩍 눈을 떴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동생들을 불렀다. 아버지께서 깨어나셨다. 어서들 들어오너라.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동생은 형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세 아들이 모두 방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자 김우직은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지나던 자로서 임금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어찌 그 도리를 다했다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태왕께서는 사냥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을 뿐 아니라 간신을 가까이 하고 주신을 멀리하고 있다. 이를 멈추지 않으면 장차 나라가 대망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제 날생이 다했지만 죽은 후라도 반드시 태왕을 깨우치리라. 그러니 내가 죽거든 나를 태왕이 사냥 다니는 길가에 묻도록 해라.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아들들은 모골이 송연해졌다. 김우직은 말을 마치고 나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김우직의 세 아들은 나라 걱정에 제대로 눈도 감지 못하고 돌아간 아버지의 시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임금이 자주 들른 사냥터 유림으로 가는 길목인 고성숲 북쪽에 무덤을 만들었다. 김우직의 죽음을 전해들은 태왕은 지난날 그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달려들어 가슴을 쥐어뜯는 듯했다. 태왕은 근신을 잃은 참담한 마음에 한동안 궁 밖으로의 출입을 자제했다. 그러나 사냥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는 그리 쉽지 않았다. 태왕은 궁궐 안에 가만히 앉아있자니 답답했다. 귓가를 스쳐가는 시원한 바람소리와 창공으로 날아오는 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 그리고 시위를 당길 때 느껴지는 짜릿한 손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참다 못한 태왕은 시위를 둘러보며 변명하듯이 말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견디지 못하겠구나. 사냥으로나마 이 울적한 마음을 풀어야겠다. 어느 가을날이었다. 화려한 기치를 앞세운 태왕의 사냥 행차가 사면육각의 흥겨운 음악에 맞춰 고성숲의 북쪽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땅속에서 울리는 듯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 마시오. 태왕은 어렴풋이 나는 소리를 듣고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태왕은 자신이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다시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무거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사냥터로 가면 아니 돼요. 이번엔 더욱 확실하게 귀를 파고들었다. 태왕은 악공들에게 풍악을 멈추라 했다.
태왕의 명령에 음악이 멎고 길을 가던 일행의 걸음도 함께 멈췄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태왕에게 쏠렸다. 지금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일행은 숨조차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태왕은 이상하긴 했지만 자신의 신경이 과민한 것이라고 치부했다. 태왕이 막 말을 몰아 출발하려고 할 때였다. 또다시 가지 말라는 음울하면서도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태왕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었다. 태왕은 얼굴색이 새하얗게 변해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명이 떨어지자 군사들은 사방을 뒤졌다. 그러나 한적한 길 주변엔 밭과 나무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군사들의 말을 듣고 태왕은 더욱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혔다. 그 목소리는 분명 너무도 익숙한 음성이었기 때문이었다. 태왕은 시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듯한데도 아무 말이 없자 답답했다.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말해보아라. 나이든 시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소신의 말이 너무 황당하다고 책망치 마시옵소서. 시위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다짐을 받았다. 태왕은 궁금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앞길가에 보이는 무덤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찬 김우직이 묻혀있는 곳이옵니다. 시위는 김우직이 이렇게 외로운 곳에 무덤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했다. 저 목소리는 분명 김우직의 목소리옵니다. 그는 죽어서까지 폐하에 대한 충정을 꺾지 않았사옵니다. 그래서 폐하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만류하기 위해 이처럼 나타난 것이옵니다. 시위의 말을 들은 태왕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살아서도 임금을 위해 애쓰더니 죽어서까지 충정을 버리지 못해 찾아온 충신의 마음을 어찌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진평 태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김우직의 무덤으로 다가가더니 봉분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찬의 충성스러운 가난은 죽어서도 멈출 줄을 모르는구려. 이러고도 심히 고치지 못한다면 훗날 저승에서 그대를 만났을 때 어찌 고기를 들 수 있겠는가. 그대의 가난을 따를 터이니 편히 눈을 감게나. 진평 태왕의 다짐이 있고 나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태왕은 군사들에게 방향을 돌려 궁으로 돌아가라고 명했다. 나이든 시위는 무덤을 쳐다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찬 나리, 당신의 충정이 이제야 결실을 보는 듯하여이다. 당신이 이 나라와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려. 시위의 눈시울도 어느새 붉게 물들어 있었다. 태왕의 행차가 멀어지자 숲을 사이에서 3명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 뜻대로 된 듯하구나.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내가 뒤에 선 2 사람을 보며 말했다. 시위 허론의 도움이 컸습니다. 폐하께서도 앞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정사를 살피는 데만 전념하실 것입니다. 얼굴에 수염이 많고 목소리가 굵은 사내의 말에 나머지 2 사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내의 목소리는 김우직과 매우 흡사하여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이제 아버지께서도 마음의 짐을 더셨으니 편히 눈 감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앳되어 보이는 사내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바로 김우직의 3 아들들이었다. 김우직은 죽어서까지 태왕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던 것이다. 이후로 진평 태왕은 사냥에 나서지 않고 오로지 정사에만 열중했고 신라는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출연 권혁수, 정기항, 이정구, 황일청,
송도영, 이윤선, 김태웅, 김익태, 권영훈, 박태호, 곽윤상, 변정필, 김명수, 김민성.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70부 충신의 미호 편이었습니다.